뻔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그다음 저 12페이지로 갈게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하루 늦게 알았답니다. 진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하루 늦게 알아서 윤석열 정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사일 쐈더니 뒤로 떨어지고 네. 미사일 하나 쐈더니 그때 에이테크스는 추적하다 놓쳐버리고 무인기가 들어와도 모르고 있다가 난리가 돌아간 뒤에 전투기 출동시켰더니 전투기가 추락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그걸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포털을 내내 뒤덮으면서 대한민국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수도가 뚫렸다 이런 식으로 또 불안을 자극해서 보수적인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민주진영 분란 일으켰을 텐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건 윤석열 말 따옴표 그대로 써주고 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봅니다. 제가 참 정치 편하게 한다. 저쪽이 그렇게 느끼는 게 그 69시간 MZ 세대 반발이 네. 무지무지 하거든요. 저도 반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냥 일만 살았어요. 우리 일 중독이야 다. 그래야 먹고 살았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황희두가 그렇게 일하는 게 싫어요.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황희두 세대는 그렇게 안 살아야 돼. 그런데 69시간 했다가 MZ 반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슬쩍 대통령이 그거 뭐 좀 보완하라고 지시해. 네.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근본적인 변화 없다 또 이래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데도 언론이 비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그 안보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감시를 안 해, 언론이.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나는 그 몇 시간 정도 일하나. 전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같이 일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60시간 이래요. 그래요? 오. 왜냐하면 하루에 한 13시간이라고요. 5일 동안. 그리고 주말에는 사무실 나와서 한 4, 5시간 일하거든요. 그렇게 대충 해봤더니 한 60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일한다는 거야? 69시간을 하려면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부터 69시간 네.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이야기는 이제 네, 뭐, 네. 지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어. 북한이 하루 뒤에 우리 순항 미사일 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 처음에는 미상의 미사일을 쐈다. 네. 뭔지 모르는데 미상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우리가 그 순항 미사일 쐈다고 이야기하니까 맞다, 순항 미사일이다. 이러고 있어 지금. 네.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저 친북이네. 북한이 얘기한 걸 그대로 쫓아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태영호 최고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게 이제 외교 문제랑 지금 이 안보 문제랑 또 이따 나올 경제 문제 그렇게 보수라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프레임 쌓아왔던 것들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쭉 저희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 네모네 하면서 어떻게든 찍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이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똘똘 뭉칠 거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윤석열은 안보는 야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보는 여당이 하는 거잖아. 네. 불안해 죽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꼴뚜기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둥이 꼴뚜기 이런 건데 오세훈.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한국도 핵무장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 정말 나 진짜. 아니 미국에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또 저럴까요? 아니 저건 상식이에요. 네. 저거는 우리나라 극우들한테 소구하는 야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돼 같은 소리인데 네.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갖게 되면 이란 꼴 나고 북한 꼴 납니다. 네. 고난의 행군. 음. 저는 고난의 행군 싫습니다. 네. 실제 국제사회 비판이라든지 지금 NPT라든지 얽힌 게 탈퇴해야 돼요. 탈퇴. 네, 다 그게 있어서 안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도 어려워서 정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세비를 받는다. 우리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핵 개발하면 정말 나라 경제 절단납니다. 제재 받아서. 그러니까 말을 저거는 대국민 사기죠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온갖 난관을 듣고 우리도 핵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는 핵 치울게 합니까? 서로 군비증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너 놀아. 너 니들 결국 핵무기 개발하고 핵무기 뜯어먹으려고 개발한 거 아니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같이 가자. 이게 평화와 번영이거든요. 네. 우리도 핵무장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 특별시 서울시장입니다. 아우. 그게 핵이 뭐 10,000원이면 개발됩니까? 군비 느리면 결국은 복지, 교육, 복지 이쪽 예산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 답답해서 그래 진짜. 진짜. 저게 우리나라 여권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잊을만 하면은 또 어떤 놈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진짜로 핵이 무슨 게임 아이템이야? 아니 그러면서 태영호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고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태영호가 최고위원한 것은 미스테리 아니 미스테리? 네. 좀 괴기스러워. 네. 괴랄해. 그러니까 태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더 그 과거를 세탁하고 그 한계를 뚫으려고 오바를 할 텐데 그럼 이제 이 총선 국면과 맞물려 가지고 완전 국민의힘 리스크가 커질 거고 특히 지도부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감당 한번 해봐라. 친윤계 저렇게 지금 앞에 신내고 있는데 네. 저 수습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를 잘 모르는 가짜뉴스에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먹힌다고 저게. 뭐 우리도 핵무기 가질 수 있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인데 충분하다며 이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압도적이라. 네. 근데 그러니까 무능한 자들이 입만 살았다 이 얘긴데 네. 와 3월 10일까지죠. 며칠 전까지 올해의 무역 적자 반도체 때문,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 때문이긴 하지만 수출이 16% 올해 3월 10일까지 네. 1월, 2월, 3월 10일까지 음. 저게 지금 무역 적자가요 200억 달러인데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됩니다. 지금 한 80일 동안 이 2022년에 무역 적자가 한 472억에서 5억 그 사이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로 한 60조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 왔다. 70일 정도 사이에.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으면 100% 이제 경제 폭망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환생 경제 해가지고 온갖 쇼를 하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앞에 쭉 말씀 주셨던 그런 대상들한테 뭔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제2의 IMF 얘기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언론은 보면서 화가 나는 건 드라이하게 보도하더라고요. 수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뭐 감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기인지 언론은 보도 왜 안 하는지. 이게 외환 보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짜 우려되는 상황이죠. 근데 조선일보는 IMF 터지기 바로 전에 한국 경제 파운드멘탈 이상 없다라고 보도했던 신문이에요. 그전에 IMF 때도 조선일보 같은 데서 네. 위험하다고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 그 여의도 출장소 된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이 얼마나 뻔뻔한 잔지 여러분 아시죠? 역대 최대 수출이라고 정확판에 성과라고 띄웠잖아요. 그때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그 시점이었다고.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건 너무 참담하잖아요 실적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대선불복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게 작년에 그 무역 적자 수치가 14년 그러니까 2008년 위기 이후로 지금 14년 만에 최대 적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많이 못 봤거든요. 언론이 그만큼 안 때려서. 근데 이런 심각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뭐 대중 수출 문제 심각한데 그냥 중국에 대해서 뭔가 세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도 보도하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있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해가지고 많은 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수출 다변화에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치면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그런 자칭 전문가들 저 이 사람들 다 박제해야 된다 봅니다. 역사의 죄인들이에요 저것들. 맞아요. 이번에 뭐 저 커밍아웃 하듯이
나도 친일파다 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김영환 같은 인간. 아유,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불킥할 사안들이죠. 네. 그러니까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면 윤석열의 논리 미래 지향에 대해서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논리 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최소한 상대방의 사과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가 사과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학폭 엄청 당하고 왔어. 근데 그 학폭 당하고 온 아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사과 안 해도 돼. 치료비 안 줘도 돼. 용서한다. 그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미래 지향적일 수가 없는 게 미래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본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김영환 씨는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고발. 네. 그 저 충청도에서는 김용환 오지 말라고 지금 각 지역마다 김용환 발 못 붙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부끄러운 거지. 박근혜 정부 때도 10억엔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배상이 아니라 이거 위로금이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김대중 오부지선은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명확하게 사과를 받고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미래로 가자는 건데 그런 거 쏙 빼놓고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미래로 간다. 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되게 쿨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방송 나와갖고 평론한 거 보면 진짜 열받아요. 저런 무책임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양비론 펼치고 이젠 미래로 갈 때 아니야 얘기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보 패널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날마다 방송을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어떤 시사평론가보다 디테일이 강해요. 음. 그 사람들은 내가 봐서 공부 안 하고 나와. 대장동 이야기도 조선일보 기사 몇 개 읽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요. 우리를 믿으십시오. 음. 자, 알겠습니다. 푸른 늑대님, 민영동님, 내일은 사랑님, 신경호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힘들고. 힘냅시다. 힘 안 내면 죽어 이런 느낌이죠. 제 소원은 첫째도 탄핵, 둘째도 탄핵, 셋째도 탄핵입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새날은 내일 낮에 다시 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